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40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활용 패전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를 갖다가 배웠단 말이죠.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대부분 음식점과 관련된 그 항목들을 갖다가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파는 것에 대한 그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공제해주겠다는 뜻인데, 음식점만 그런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파는 게 아니더래요. 또 다른 직종도 똑같이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파는 그런 업종이 있더란 얘기죠. 어딘가 봤더니 지금 여기 이게는 고물상하고 중고 자동차 있죠. 얘가 또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재활용 폐자원도 의제 매입세 공제 그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업종이 달라. 그래서 일반 거기 교재 403페이지 아이캔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공제해 준대요. 103분의 3% 공제해 준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는 고물상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재활용 폐자원들 많이 있죠. 그런 거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항목들이 있더란 얘기죠. 아 근데 이게 또 이해를 안 들어드리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지. 지금 고물상에 거기 안 가봤나요? 여기 근처에 많이 있던데.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몇 군데. 고물상에 가면 뭐뭐 있어요? 철? 또 폐지? 또 하여튼 그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워 갖고 오는 것들 많이 있죠. 그 종이 사다가 저기 보셨나요 혹시? 트럭 큰 거 앞차기가 달려있는 트럭이 그 폐지 같은 거 이렇게 큐빅 모양으로 네모나게 꽉꽉꽉 눌러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 맞죠? 그거 어디로 가져가지?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나? 재활용 품목. 그러니까 뭐 품목을 종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용하는 휴지예요. 화장지. 그런 휴지 같은 거 만들게 되면 휴지 팔 때 부가세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게 과세 품목이니까. 근데 사갖고는 뭐 사갖고 왔어요? 재활용 폐자원 사갖고 와서는 그렇게 과세를 팔잖아요. 그럼 거기도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의제 매입 공제 신고처럼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서 파니까 공제해줘야 되는 논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재활용 폐자원은요,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아까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작성 자동으로 되게끔 하려면 적요란에다가 몇 번 입력했죠? 정지를 놓고 있어. 6번 넣었었는데 얘는 똑같은 데 가면 안 되겠죠. 얘도 원재료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부속소리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6번이 아니라 얘는 7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배우는 항목 중에서요, 적요란에다가 코드 입력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8번, 그 다음에 6번, 7번. 됐죠? 6, 7, 8 세 개만 있는데 얘가 다 지금 6번하고 7번은 의제매입 공제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폐전 거기에서 7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앞에 거하고 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도 403페이지에 거기 수행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주의 뭐 등등 되어 있는 건 빼놓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수행 내용.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고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관련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본 문제 하나요.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가정을 하고선 해봐 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04페이지 보니까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하고 좀 다르게 여기 지금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죠. 개인 김남현으로부터 폐지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고물상 운영하시는 개인한테 아니면은 개인 그 고물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돈 주고서 그 구입할 수 있겠죠. 그 영수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증명서류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사항이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고
대신에 얘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요란에다가 7번 꼭 기록해 주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패자원은 영수증을 갖다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패자원들을 갖다가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서 적요란에다가는 7번 이렇게 입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날짜가 며칠인가요? 9월 16일인가요? 예정이네요. 9월 16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쏘리. 이거 우리 어디 가야지 되죠? 회사 2100번을 바꾸세요. 회사 2100번 다시 교재로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회사 왔다 갔다 하니까 회사 거기 하는 거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9월 16일 9월 16일 하시고요. 차변에 원재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요란에다가 7번 써주라고 얘기해드렸고요. 금액은 4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거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죠? 현금을 했다 그랬으니까 출금전표로 이렇게 쓰시면 끝났죠. 자, 저기 거래 증빙 서류에 대한 거 입력 회계 처리 끝났으니까 자, 이번에는 재활용 패자원 자원 그다음에 세액공제 신고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날짜는 지금 2기 예정이니까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근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불러오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안 썼네. 원재료에다가 거래처 김라면 이렇게 하고 됐죠. 요것도 좀 다른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재활용 패자원에서 원재료 할 때 원재료에다가 거래처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여기 뜬다는 거. 여지껏 우리 원재료 같은 거 입력하면서 거래처 넣어본 적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 거래처를 안 넣으면 뜨지를 않으니까 여기 재활용 패자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원재료에다가 7번 적요란에 쓰는 거 플러스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그 매입세 그 공제 계산된 금액이 13,980원 계산이 되어서 나와 있죠. 13,980원. 자, 얘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9월 30일 날짜로 차변에 뭐라고 넣을까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써주시고요. 금액은 13,98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빼줘야 되겠죠. 또 여기 대변에다가 원재료 빼주는데 여기다가 또 적요란에 7번 넣으면 안 됩니다. 너도 뭐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모르지, 이건 제가 채점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재료 이렇게 주시게 되면 거기 지금 재활용 패자원에 대한 항목도 다 끝났어요. 이것도 앞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거 아니까 더 쉽죠. 얘는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거는 주변에 우리 음식점이 많아요, 고물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이형 똑같은 거 내려면 어떤 거 내겠어요. 주로 이제 그거 내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 부속서류에서 마지막 항목이에요. 40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만있어봐. 얘는 끊을까 말까? 얘는 그냥 이어서 하죠, 뭐까지 거.
자, 이거는 써주는 게 편할까? 자, 예, 예,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대손세 공제 신고 세액 공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던 게 있었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요. 지금 우리 회사가 제품을 팔고서 거래처가 파산했던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외상물 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거기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걔는 못 내겠습니다라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도 확정 신고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이론 문제에서 저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찾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렸었죠.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걔도 확정 신고 때만 신고한다. 그다음에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다. 예정 신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다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만 다 몰아서 한꺼번에 이제 또 배우시게 되는 거니까 내용 한번 들어두시란 얘기고요. 자, 우리가 우선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거래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11,000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 해가지고서 10,000원.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부가세 예수금 해서 1,000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근데 얘가 거래처가 지금 파산을 했대. 그럼 이 돈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죠? 자, 대손 충당금 설정했다고 가정할게요. 대손 충당금이 저기 4,000원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 4,000원 있었고 지금 12월 31일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갖다가 작성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대손 처리할 때는 부가세가 없는 상태에서 배운 걸로 우리 대손 처리했었죠. 근데 그거는 일부만 배운 것이고 우리 실무에서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서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까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죠? 이게 실무예요. 그러면 얘는 대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대손 충당금 지금 4,000원 있다 그랬었죠? 그럼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써야 되죠. 얼마? 4,000원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라 그랬죠? 얘가 문제야. 얼마라고 써야 돼요? 6,000원 써야 돼요? 7,000원 써야 돼요. 자, 일단 6,000원 손 빨리 들어봐요. 됐어? 아닌가? 그 다음에 7,000원 손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모르겠음? 우리 대손이라는 거는요 우리 상품 제품에 대한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대손은 우리가 판매한 거 우리 거 부가세 예수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건 우리 거 아니니까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 예수금은. 그래서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6,000원만 딱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이유가 이거 못 내겠다고 지금 작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
제품을 판매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었죠? 지금 이거 우리 못 내겠어. 지금 우리 것도 못 받았는데 내가 세금까지 대신 내야 돼? 그런 짓은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똑같은 걸로 부가세 예수금을 갖다가 1,000원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론적으로 외상매출금은 다 못 받게 됐다고 지금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외상매출금 11,000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분기하시는 방법 알겠죠? 부가세 예수금 바로 지금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부가세 부속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지금 이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었겠지만 대손이 처리가 되고 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 신고가 마이너스로 1,000원 딱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다른 것들을 받아놓은 것 중에서 그만큼은 안 내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따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회계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셨습니까? 예.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지금 놔두고 파란색으로 쓸까? 옆에다가 대손 사유. 자, 여러분이 이제 대손을 많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 배울 때는 이렇게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이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그 회사의 파산 때문에, 파산은 누가 선고하는 거예요? 파산은 그냥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신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거래처가 파산해서 우리가 이거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하려고 그러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파산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파산했다는 증빙서류 법원에 가면 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첨부서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파산이 대표적인 대손 사유이기는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세무 2급에 오게 되면 이렇게 대손세 우리가 못 받게 돼 가지고서 얘 좀 돈 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손 사유가 파산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문제에서 그 거래 상황 3개, 4개를 주고서 이걸 작성해야 되는 걸 골라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 이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 나와 있느냐면 40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대손사유 보시게 되면 405페이지 1번 첫 번째 게 뭐예요? 파산 나와 있죠. 두 번째 뭐 있어요? 강제 집행. 세 번째는요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이렇게 하면 사업 결국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형의 집행은 뭐예요? 이 아저씨 지금 어디가 있다는 뜻? 그러니까 돈 청구할 수가 없겠죠. 또 끝까지 그냥 가갖고서는 깜빵까지 면회 가서 달라고 좀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밑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번엔 또 모두 있어요.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우리 거래했던 그 사업자가 이런 상태라면 외상매출금 받긴 종쳤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회생 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으로 회수 불능 확정 채권이라는데 중요한 용어는 여하튼간에 확정 채권 못 받는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있었지? 파산하게 되면은 이거 뭐 관리라 그랬지 뭐라 했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부도업체 법정관리가 법정관리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법정관리라든지 화의신청 이 용어 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법정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판사가 그 회사 채무자들이 소송을 걸었어. 자기네들이 제품을 매출하고 돈 못 받았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다음에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아직 등등하죠. 이런 채권자들이 그 회사를 대상으로 법원에다가 이걸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소송을 했단 말이야. 소송을 했는데 지금 판사가 보아하니 그 회사가 그 채무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채무자들한테 이 회사가 돈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 통통통 틀어갖고선 다 팔고 등등 해도 10,000원이 안 돼. 그러면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럼 파산 선고하면서 법정 관리를 해요. 법정 관리는 그 회사의 그 경영진은 모조리 아웃. 그리고 판사가 회계사나 변호사나 특정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보내서 모든 의사결정을 그 사람이 다 해요. 이거 법정 관리인이라고 불러요. 보편적으로 법정 관리인은 회계사나 그다음에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그거 맡아가지고서 그 회사를 갖다가 정상화 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법정 관리를 하면서 그 회사에 영업되는 거 가능하면 제대로 영업되게끔 해주면서 그 자산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 채권자들한테 일정한 비율씩 쪼개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 회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회사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어치 있고 채권자의 빚은 15,000원밖에 없어. 그럼 이 회사의 그 채권자들 것만 다 해결을 하면 그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영업도 잘 돼. 다만 채권자들한테 돈 주기로 약속했던 그때 그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법정 관리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정상 복귀할 수 있어요. 뭐 그런 회사도 종종 있고요. 이게 법정 관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채권 채무 올스톱이에요. 우리가 받을 게 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없어요. 이게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언제가 될지까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채권자 회의 같은 거 소집을 해요. 그 회사에서 누가 법정 선임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해서 채권자들에서 채권 내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세세하게 다 분류해서 받아놓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 제가 20여 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이런 데 참여해본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왜? 있겠죠. 웅진이 그랬었어요. 웅진그룹. 우리가 웅진그룹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보냈는데 웅진그룹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등등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법정 관리된 내용은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화의 신청을 합니다. 화의 신청도 마찬가지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자들한테 돈을 제대로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판사가 보아하니 여기는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화의 신청도 마찬가지로 일단 모든 채권 채무 동결됩니다. 받을 수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는데 일단 근데 현재 있는 이 경영진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언제까지 이 채권 채무 돈 다 갚을게요 라고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판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판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현재 경영진한테 얘를 맡겨놔도 될 것 같아. 법정 선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현 경영진한테 그 회사 운영에 대한 걸 갖다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실행을 꼭 실천하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화의 신청이에요. 회사 망한 건 똑같은 거죠. 망했다기보다도 채권자들한테 돈 못 줘서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게 지금 판사 손에 달려있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안 돼. 너희들 못 믿어. 그래서 법정 관리하면은 법정 선임한 판사가 선임한 관리인이 가서 거기 모든 경영 업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굳이 뭐랄까 자기네 회사 회생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그 현 경영진한테 기회를 갖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화의 신청이다. 근데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회생 계획 인가 또는 면책 결정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채무는 안 갚아도 된다.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뭐 등등 그걸 갖다 판사가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을까 봤더니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길긴 한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얘는 우리가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부가세 예수금 안 내도 되겠구나,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소멸시효 완성은 여러분 이제 자격시험 볼 때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사유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게 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부도 발생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동그라미, 이상 경관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동그라미 친 그 내용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우리 외상매출금, 즉 여기서처럼요, 그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제품을 매출하고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언제?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 11,000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돈 6개월 후에 주겠다고 했어. 됐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받으러 갔겠죠. 아니면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준다고 했는데 계속 준다 하고 미뤘어.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줘. 열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당좌수표나 뭐 어음을 받았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6개월 지났으니까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부가세 예수금 우리 못 내겠다고 하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어음 들고 있다가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가서 그 어음을 딱 제시했더니 어음 받은 건 6개월 전에 받았어요. 갔더니 그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회사 부도 났어요 얘기한 거야. 그러면 6개월 지났으니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 신고할 때 얘 대손수익 공제 신청해야 되겠다. 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외상매출금 발생한 게 6개월 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교재에서는 뭐라고, 제가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어요. 부도된 거는 언제 부도된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줬을 때 부도가 된 거예요? 만기일이 돼서 가서 제시를 했더니 그때 부도된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재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도일로부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6개월이면 6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내용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서 매출하고서 외상매출금 재화를 공급한 시점이 아니라 부도가 된 시점부터 6개월 후 이걸 갖다가 작성할 수 있다는 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란 말이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도 발생일이라고 동그라미 치라고 얘기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 보시더라도 그냥 멋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드리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면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소액채권 거기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만원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요거 20만원으로 해서 시험 문제도 나와요. 짜증나게. 자, 대손수익 공제 매출채권 얼마? 소액채권은 그러면 30만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매출금, 외상매출금 못 받은 거 2년 경과했으면 그때는 여기 공제신고서 작성해서 신청해도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대손수익 공제시기, 거기 확정신고라고 두 번째 줄에 보이죠?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이 대손수익을 공제하는 시기는 확정신고 때. 자,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 거긴 별표 하나.
네, 조금 전에 배웠던 1번 대선 사유에다가는 별표 2개. 시험 출제 되는 게 빈도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선 확정일에 대한 내용 좀 쭉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소멸시효, 그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나머지 것들은 다 파산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굳이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대선 확정일이 언제라는 거, 그런 것들을 밑에서 두 번째 소멸시효하고 그다음에 수표, 부도된 경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제 요건, 공제 요건은 뭐 그렇다 치고 이따 보면 될 테니까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수행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체가 지금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이고요. 그다음에 회계 처리는 벌써 제가 여기서 해드렸기 때문에 이따가 회계 처리는 잠깐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수행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에 의하여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세요.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하고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부실전자의 부도가 난 날짜로부터 6개월이라 그랬죠. 6월 29일 날 부도 났대요. 됐나요? 그럼 얘를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지금 6월 29일 날 부도가 났다면 그 다음 기수에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겠죠. 부도 발생일이 6월 29일이니 12월 31일 그때 우리 확정신고할 때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손세 공제액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며칠 날짜로 하래요? 그러면 딱 6개월 지나는 거죠. 그러면 31일 날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나는 시점 그 날짜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중소기업이라고 또 강조해 놓고 있죠. 자, 그러면 40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세금계산서는 지금 언제 발행이 됐어요? 거래가 언제 일어났냐는 뜻이죠. 그러면 작년 12월 30일 날 거래가 있었죠. 자, 봐요. 제가 아까 써드렸던 거 이거예요. 이 거래가 지금 며칠 날 일어났었느냐 하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30일 날 작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6월 29일 날 여기 2020년이 되겠죠? 2020년 6월 29일 날 돈을 못 받는, 즉 거래처가 파산했다는 것을 갖다가 부도났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지금 대손세 공제신고 하려고 하는 것은 12월 31일인 확정신고 때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손세 공제 요건 다 갖췄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서는 그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라는 얘기지, 지금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 2019년 12월 30일 날짜로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1년 전에 벌써 입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거기 날짜를 갖다가 비교해서 대손 확정 날짜가 어떤 자료인지 걔를 우리 보고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날짜는 우리 2기 확정이니까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요. 자, 대손사유 나오죠? 대손사유는 여러분이 줄줄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해당되는 것만 알면 이거 여기 해당되는 거 클릭만 하면 되니까. 지금 얘는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서 부도 6개월 된 날 이거 해당되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속서류 작성하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도, 그 다음에 대손 기준일은, 대손 기준일이 뭐예요? 우리가 부도 났다고 날짜 저기
아랫날 있죠. 2020년 며칠이라고 쓰시면 돼요. 6월 29일. 대선 확정되는 거 보면 지가 알아서 딱 계산이 되죠. 됐어요? 자, 또 중요한 얘기. 이거 기억하고 계실까? 뭐 기억 못하면 설명해 주면 되니까. 대손 금액. 대손 금액은 얼마를 입력하셔야 돼요?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 대손 금액은 우리 지금 아까 써드렸던 외상 매출금은요, 외상 매출금, 우리 정식적으로 배웠던 우리 실무에서 여기는 제품의 매출 금액하고 뭘 더한 금액이에요? 세액을 더한 금액이 우리 외상 매출금이었었죠. 그래서 아까 11,000원이었었잖아요.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 부가세법에서 쓰는 용어 공급 대가는 얘는 뭐하고 합친 용어예요? 공급 가액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이거 합친 금액이 공급 대가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금액이 똑같이 11,000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공급 대가가 같은 의미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제가 하나 더 써드렸어요. 대손 금액. 대손 금액도 바로 매출금의 공급 대가의 뜻이에요. 옛날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대손 금액에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여기 처음에 배울 때는 6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공급가액만. 공급가액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대손 금액에다가, 대손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쳐진 660만 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660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이론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대손 금액에다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대손 금액에다가 수식을 갖다가 계산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여기 100분의 10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110분의 10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가세 관련돼서 대손세 그 금액에다가 얘는 지금 공급대가니까, 공급대가라는 걸 알면, 나누기 1.1이라는 걸 알면 다시 이해하는 거 금방 알겠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여기 10%니까 10%는 600만 원에 10%가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0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다음 설명 중 승액을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100분의 10이 아니에요. 얘 공급대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해야 돼요. 110분의 10을 해야 돼요. 얘 잘 기억해두라고요. 그럼 내용 뭐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아는 건데 막상 보기에 부가세에 대한 대손 금액에 다음 수식 어떤 거를 곱해야 되는지, 나누기 1.1이라는 뜻은 분수로 따지면은 110분의 10이라는 뜻이잖아요. 저게 숫자 0자하고 1자라고 하고는 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세우기부터는 쪼잔하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려고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 대손 금액란에다가 지금 금액 660만 원 입력해 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대손세액이 60만 원 계산이 돼요. 그죠? 이해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부실전자? 부실전자 거 써주시고요. 예. 아니,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지금 여기 자료, 보고서 입력한 거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죠? 근데 여기 대손 기준 일에 대한 거, 대손 사유 선택하는 거, 대손 금액 입력해야 되는 거, 나머지 거는 그냥 자동으로 쭉 다 여러분이 반영된 거 보셨었죠. 자, 그런 다음에 660만 원에 대해서 660만 원에 대해서 제가 회계 처리 안 해도 되겠죠. 답안지 보세요. 거기 지금 그러려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하든지 그냥 재무상태표 12월 거 그냥 조회를 해보시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지금 180만 원 남아 있다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거는 다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 처리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차변으로 빼주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시간이 또 없어. 저는 또 우리 팀장님 말 잘 듣는 사람이라서 또 땡치면 빨리 끝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봐요.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손 발생이라고 써 있고요. 하나는 대손 변제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대손 발생은 우리가 지금 채권자일 경우에요. 즉 거래처에다가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지금 이제 못 받게 됐죠. 그랬을 때 채권자가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자, 근데 대손 변제는요. 지난번에 우리 대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대손 처리해서 외상매출금 못 받는다고 처리했는데 이 사람이 다음에 돈 보내왔으면 대손금 회수하게 되는 거였었죠. 이 대손 변제는 바로 그 채무자가 우리 그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돈 못 줬던 거 줬습니다라고 그 대손 변제 했을 때 기록하는 화면이에요. 시험 문제는 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경우 많을까? 아, 근데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 이상민인가? 대단한 친구 같아. 그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거 갚고, 빚이 6천만 원, 7천만 원도 아니고 10억대, 몇십억 대였었는데, 그걸 다 갚았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걔는 정말 존경받아도 될 만한 그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대손세액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입력하는 거면 대손 변제는 채무자가 우리 돈 못 줬던 거 외상 갚았을 때 그때 기록하는 건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기 대손 발생한 거에서 지금 우리 채무자가 대손 처리했는데 돈을 보내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똑같이 입력하고 여기 금액만 어디 갔어? 이 금액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그때 이렇게 대손 처리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보내왔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대손 변제에다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손 채권자는 무조건 여기서 발생하는데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입력하고요. 대손 우리가 다시 회수했을 때는 그 금액을 마이너스로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대손 우리 공제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지금 확인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했더만 여기 대손세 가감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떠 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면서 부가세 예수금 3천만 원 낼 게 있었는데 지금 대손세 요거 신청을 하게 되면 이만큼은 안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차감하고 요거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회수했다면 거기 마이너스로 내는 거죠.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여기다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것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까지 끝. 되셨죠? 회계 처리는 그 밑에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기로 하죠.